그는 신입이라는 이유로 목이 졸려 죽었다. 학생들은 그가 고아라는 이유로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는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용들과의 전쟁, 세계를 파멸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다. 하지만 아크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최강의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군사학교. 한이는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된 유전자 조작을 받기 전까지 그의 힘과 지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10명 중 1명만 살아남는 실험에서 살아남은 그는 이후 다른 이들보다 100배 더 열심히 훈련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로서 이름을 떨쳤다. 헬리콥터 안에는 한 소년이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앉아있다. 그는 앞을 바라보며 발을 응시한다. 하니 전쟁 구화의 리더인 그가 겨우 10살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다. 소년은 신원 확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신문실에 있다. 한 장교는 감옥에 가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아크라는 곳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소년은 그가 암호학 연구소를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그게 그가 그들 중 하나라는 뜻인지 묻는다. 장교는 소년이 영리하고 인류의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굶주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한이는 자신의 동생들만이 아니라 자신만이 만족할 것이라고 답한다. 그는 이어서 아크에 가게 되면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자는 부과된 조건에 놀라며 그를 응시했다. 그러자 그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동의했다. 소녀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본다. 대답을 들은 후 장교는 자신이 아크의 구도자로 남아있는 동안에만 거래가 유효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이는 당연히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등을 돌린 채 그는 어깨에 가방을 메고 헬리콥터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항공기가 해당 장소에 착륙했습니다. 한이는 혼자서 헬리콥터에서 내린다. 장교는 그에게 초능력 등급이 존재하며 자신의 등급이 최상위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형제들을 위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라고 조언한다. 소년이 멀어져 가는 동안 한이는 마침내 아트라는 거대한 건물의 앞에 도착해 주먹을 꽉 쥐고 다음 일을 준비하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주의를 돌린다. 그는 한 무리의 소년들이 누군가에게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한 명이 다른 소년을 불러내어 강제로 끌고 왔다며 울보라고 모욕한다. 해당 소년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다. 금발의 청년은 자신과 같은 신병들 때문에 자신도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말하며 그 말을 들은 바닥에 있는 소년이 반응한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묻는다. 그의 눈이 반짝이며 그는 그들을 어리석은 바보라고 부르며 자신의 출발점이 그들과 다르다고 말한다. 그는 돌을 공중에 띄우면서 자신이 훈련받은 스파이커임을 드러낸다. 그룹은 처음으로 초능력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이어서 땅에 쓰러진 소년에게 쓸모없다는 이유로 집으로 돌려보내질 것인지 묻고 앞으로는 여전히 그에게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그는 쓰러진 소년에게 돌을 던지며 사라지라고 소리쳤지만 한이가 개입하여 돌을 잡았다. 그는 공격이 느렸다고 말하며 돌을 직접 던지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신병자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도대체 누구냐고 묻는다. 한이는 자신을 예절 선생님으로 소개한다. 주변 군중들은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을 응원하며 환호했다. 그는 이어서 상대방에게 다가간다. 누군가 재빨리 그들을 바보라고 부른다. 갑자기 인파가 흩어지면서 강사가 다가온다. 그는 두 소년을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둘 다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한다. 강사는 두 소년의 이름을 알고 싶어 한다. 금발 청년은 자신을 델 사이먼이라고 소개하고 상대방은 자신이 한이라고 대답한다. 강사는 사이먼이 훈련을 받은 것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특별한 능력이 이미 발현되었는지 물어봅니다. 델 사이먼은 현재로서는 텔레키네시스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고 한이는 주먹 한 방으로 특별한 능력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강사가 사이먼의 복부를 때렸다. 그는 그런 낮은 수준의 능력으로 거만하게 행동하는 그를 쓰레기라고 부른다. 그러자 그는 한이에게 돌아서서 그의 이름을 확인하고 약자를 지킨 것을 칭찬하면서도 사이먼만큼 능력이 없다면
땅에 버려진 쓰레기보다 못하다고 말하며 주먹을 날렸다. 한이는 3주 안에 텔레키네시스를 사용하지 못하면 퇴학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는다. 남자는 자신을 존 레드라고 소개하며 용과 싸울 수 있는 초능력 전사로 만들어줄 강사로 용의 피를 이어받은 자라고 말한다. 그는 소개를 마치고 멈추라고 할 때까지 모두가 훈련장을 뛰어다니도록 명령한다. 존 레드는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델 사이먼은 격려의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강사는 포기하는 순간 퇴장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이는 훈련장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한다. 2명의 신병이 지쳐 바닥에 쓰러졌고 1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강사는 그들을 쓸모없다고 부르며 집으로 가라고 소리쳤다. 그는 2 사람을 가리키며 탈락이라고 선언했고 한이는 계속 달렸다. 그가 달리는 동안 그는 자신의 정신 능력에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델 사이먼을 관찰하며 자신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한이는 자신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또 다른 신병이 달리던 중 비틀거리기 시작한다. 지칠 대로 지쳐도 그는 계속 달리고 결국 땅에 쓰러지고 만다. 강사가 다가와 그를 약한 녀석이라고 부르며 잠을 자고 싶다면 집에 가라고 말한다. 소녀는 갈 수 없다고 대답하며 결연한 표정으로 강사를 바라본다. 존 레드는 말없이 그를 관찰한다. 한이는 소년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며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코치에게 말하고 이어서 팀원에게 그게 맞는지 확인한다. 소년이 고개를 끄덕인다. 존 레드는 옆에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다. 한이는 이어서 강사의 시선이 닿는 가운데 휘슬을 불어 런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는 마침내 모두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한이는 완전히 지쳐서 땅바닥에 쓰러졌다. 강사는 이어서 73명의 신병 중 40명이 남았다고 기록한다. 그는 오늘 할 일은 다 끝났다고 경고하지만 매일 아침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한다. 소년들은 이 소식을 듣고 반응했고 다음 날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크에서의 일과는 아침 5인치 달리기로 시작된다. 아침 식사는 8시에 모든 분께 제공됩니다. 수업 시간에 존 레드는 신병들에게 몸 어딘가에 에너지 지점을 상상하라고 지시한다. 한이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 가는 대로 하기로 결심한다. 점심시간에 트레이 하나에 큼지막한 빵가루를 입힌 커틀릿이 놓여있다. 그는 식사를 들고 구내식당을 걸어간다. 그는 그 후 소년을 보게 된다. 그는 쿠로를 도와주었고 한이는 그와 함께 앉았다. 그는 쿠로를 인생에서 첫 번째 친구이자 아크에서 만난 사람으로 생각한다. 한이는 쿠로에게 점심 잘 먹으라고 인사하고 델 사이먼은 식판을 들고 지나간다. 사이먼이 갑자기 멈춰서서 자신의 쪽으로 몸을 돌린다. 2 사람은 급식실 한복판에서 서로를 노려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다. 쿠로는 사이먼이 영재 교육을 받았다고 언급했고 한이는 그 때문에 사이먼이 그렇게 거만하다고 말했다. 한이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텔레키네시스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한다. 3주 후 그의 새로운 친구는 이미 그 능력을 사용할 줄 안다고 털어놓는다. 한이는 그를 놀랍다고 부르지만 다른 사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루의 일과는 수업, 전투훈련, 그리고 저녁 식사 후 샤워를 마치고 밤에 달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기숙사 불은 밤 10시에 꺼집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그는 이곳의 좋은 환경과 이전에 살았던 삶을 비교하며 생각에 잠긴다. 그는 집에 가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고 자신이 약해지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2주가 지나고 한 소년이 연필을 공중에 띄우는데 성공한 것을 축하했다. 많은 신병들이 이미 텔레키네시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이는 계속해서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내 절망하며 자신이 그것에 재능이 없는 건 아닌지 의문을 품는다. 쿠로는 자신을 도울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이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단 1명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이먼에게 가서 말한다. 사이먼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한이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사이먼은 능력을 사용하는 비법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추론한다. 그러자 그는 한이에게 자기 나라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다고 들었는데 한이는 거만하다고 비웃었다.
한이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다. 사이먼은 잠시 그를 관찰한 뒤 결정을 내린다. 그는 가르치기로 동의했지만 자신의 방법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연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사이먼이 연필로 그의 가슴을 쳤다. 한이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응시했다. 존 레드는 사무실 창가에 앉아있다. 그는 지정일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누군가가 문을 여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되돌아본다.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와 레드 병장을 불렀다. 존 레드는 그를 옥토라고 부르며 인사했다. 새로운 사람은 담배 냄새에 대해 불평하며 자신이 왜 거기에 있는지 묻는다. 옥토는 자리에 앉아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에 대해 묻는다. 레드 씨는 모두 쓸모없다고 답했지만 이내 스스로를 바로잡고 일 2개 정도는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델 사이먼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며 이미 1년차 수준을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옥토는 그를 영국 훈련센터에서 마지막으로 선발된 재능 있는 아이로 인식하고 그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강사는 다른 소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소년이 충성심이 강하고 모든 신병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완벽한 군인이 될 수 있겠지만 아크는 초인적인 존재를 찾고 있으며 한이가 초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곳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옥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소년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는 이어서 병장에게 소년들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지 묻고 레드 붉은는 아마도 빌어먹을 놈의 아들 같은 말일 거라고 추측한다. 존 레드는 발표를 위해 밖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미 신병들 앞에 선 그는 모두 1학년으로 입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지만 암호병이 되기를 준비한 자만이 입대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는 가장 기본적인 심령 능력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눈빛의 반짝임을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날 것이며 모두가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은 기술자 쪽으로 가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다리던 요원들이 데려다 줄 것입니다. 한이는 결연한 의지로 도전에 맞선다. 그는 이어서 요원들 사이에서 강소령을 발견한다. 신병들이 줄을 서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이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도록 가만히 서 있다. 쿠로는 친구를 걱정하며 뒤를 돌아본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로 그는 시험에 집중하고 있다. 사이먼이 연필로 가슴을 때렸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는 상처 위에 손을 얹었다. 그는 그게 정말 그 방법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소년이 자신을 죽이려 한 건 아닌지 묻는다. 사이먼은 자신이 그를 그렇게 깊게 찌르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고통이 오히려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상처가 이제 자신의 정신적 통로가 되었다고 밝히고 그 지점을 통해 에너지를 모으라고 지시한다. 이는 단순히 집중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이는 소년이 이미 자신의 에너지 코어가 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희미하게 느껴지던 영적인 기운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존 레드 강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이라고 경고하고 서둘러 가라고 말한다. 쿠로가 한이를 주시하는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강사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응시한다. 다른 모든 신병들이 동시에 뒤로 물러선다. 그러자 그는 엄청난 힘의 파도를 내뿜었다. 강사는 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며 예외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격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다. 한이는 당황하며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려 애쓴다. 그의 시선은 이어서 강사의 주머니에 꽂힌 핀을 응시했다. 그는 스트라이크를 피하고 땅바닥을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이미 서 있는 상태. 그는 움켜쥔 동전을 드러내며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존 레드는 그가 언제 그걸 가져갔는지 놀라면서 그에게 질문했다. 소녀는 자신의 심령술 경로가 너무 좁다고 결론 내리며 강사를 응시한다. 그러자 그는 더 크게 만들기로 결심하고 펜으로 가슴을 찔렀다. 델 사이먼과 쿠로는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강사는 그의 멱살을 잡고 정말로 죽고 싶은지 묻는다. 팽화 연필이 피웅덩이 옆으로 떨어져 반짝이는 눈으로 바닥에 닿는다. 한이는 존 레드를 빤히 바라본다. 강사는 한이를 풀어주며
이렇게 재능이 부족한 소년이 땅에 엎어져 다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하며 한이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한이는 강사가 자신을 축하하는 소리를 듣는다. 한이는 마침내 출발선에 섰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는 쿠로에게 돌아서서 그냥 긁힌 자국일 뿐이라고 안심시키며 말한다. 그러자 옥토가 다가와 자신의 수용을 상징하는 물건을 건네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한이는 옥토가 손목에 찬 기기를 보며 이 기기가 첨단 통신 팔찌라고 설명한다. 기기는 한이의 기술에 감명받아 신규 입사로 등록을 확인했다. 소녀는 옥토가 다른 기능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존 레드가 끼어들어 모두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지정된 반으로 모이라고 했다. 그는 아르크에서 모든 사람이 능력에 따라 A부터 D까지 4등급으로 나뉜다고 알려준다. 지난 3주간의 성과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며 향후 등급 상승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존 레드는 남은 29명의 신병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자신들을 모두 사생아로 여길 것이라고 짐작한다. 옥토는 자신의 말에 은밀하게 반응한다. 그러자 존 레드는 자신이 그들 중 가장 나쁘다고 정정하며 말했다. 그는 A반에 될 사이먼을 공개할 사람이 한 명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클래스 B가 쿠로 존 레드를 포함한 4명의 소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나서 5명을 데리고 함께 가며 장치를 확인한다. 존 레드는 통화를 마무리하고 클래스 첸은 5명, 클래스 D는 나머지 15명을 배정했다. 그는 남은 7명의 신병들에게 웨이 첸 교관을 따르라고 명령한다. 그들 앞에 등장한 웨이 첸 강사는 위험 있는 풍채를 지닌 남자였다. 남자의 외모는 소년들을 뒤로 물러서게 만들었고 레드 병장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지만 웨이 첸은 무기 교관으로서 자신을 소개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의 예상치 못한 태도에 모든 소년들이 놀랐다. 한편 델 사이먼과 쿠로는 일행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지만 델 사이먼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본다. 그는 다른 그룹에 속한 한이를 빠르게 지나쳐간다. 한이는 다른 소년이 멀어져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쿠로는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을 참을 수 없다. 한이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말한다. 그는 돌아서며 곧 따라잡겠다고 약속하고 쿠로는 동의한다. 기다리던 그는 그룹을 불러 체육관으로 향했다. 일행은 체육관 안으로 들어가 큰 체육관에 다다랐다. 강사는 힘자랑을 하며 거대한 훈련용 창을 들어 올린다. 웨이체는 창을 빠른 속도로 돌린다. 그러자 그는 한이에게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무거운 물체를 멈추고 한이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우리는 민첩하게 무기를 돌리며 계속 공격할 수 있다. 시연이 끝난 후 빠른 움직임의 브러쉬가 한이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강사는 검이나 창을 사용하는 것이 곧 사용할 심령 장비와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용의 가죽과 뼈만이 정신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용의 부위로부터 만들어진 무기는 그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한이는 그 무기가 존재하기 전에 어떻게 용과 싸웠는지 묻는다. 기다림에 따르면 처음에는 모든 전투가 근접전으로 이루어졌고 단 한 마리의 용을 처치하기 위해 수백 명의 심령술사가 목숨을 잃었다. 일부 심령술사는 원거리에서 용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 용을 처치하려면 반드시 근접해야 했다. 심령 에너지를 방출하려면 무기를 중요한 혈점에 찔러 넣어야 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심령술사들은 스트라이커라고 불립니다. 한이와 반 친구들은 그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반응을 보는 것. 잠깐만요. 첸은 오늘 각자 가장 잘 맞는 무기를 찾을 거라고 말했다. 한이는 훈련 교관들을 데리고 준비를 마친 뒤 기다렸다가 한이에게 창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소녀는 창을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한이는 시범을 보이며 불어오는 바람과 무기가 내는 소리가 마음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강사는 소년이 레드 병장에게 저지른 단호한 행동이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회상하며 그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음을 짐작하게 했다. 동정심을 잠시 접어두고 웨이체는 그 소년이 재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는 한이에게 함께 일하게 되어 기대된다고 말하고 소년은 동의한다. 강사는 이어서 최선을 다해 그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이는 훈련 스태프를 더욱 단단히 붙잡는다.
그와 호세라는 이름의 또 다른 소녀는 체육관에서 함께 훈련했다. 두 소녀는 격렬한 운동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다. 한이는 호세가 피곤해 보인다고 말하며 호세가 원한다면 그만둘 수 있다고 하지만 호세는 오히려 한이가 휴식을 미루려고 한다고 비난한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자신이 틀렸는지 묻는다. 한이는 지팡이로 공격을 막아내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본다. 호세의 직원들은 파업의 영향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한이는 기회를 틈타 상대를 쓰러뜨렸다. 2주 후 한이는 훈련 중 상대를 마침내 제압하며 승리를 거둔다. 그는 반장 호세를 꺾고 호세는 항복한다. 호세는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많은 것을 배웠고 시급으로 승진할 예정이니 리더 자리가 공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호세는 연설을 이어가기 전에 잠시 멈췄다. 그는 한이가 다음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지만 소녀는 그 결정은 자신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한다. 그러나 호세는 이미 논의가 끝난 결정에 모두가 동의한다고 소년에게 확신시켜준다. 한이는 호세와 반 친구들 모두에게 응원에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반장이 되면 C반으로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까 고민하지만 갑자기 존 레드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 하사는 그 가능성을 단호히 부인했다. 아카데미에서 한 신병이 레드 병장이 성격이 부악하고 이미 여러 번 자신을 폭행했다고 언급한다. 그는 상황이 끔찍하다고 생각하며 걸어가고 다른 신병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묻는다. 상대방이 신인이라는 소식이 마당 건너편 다른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간다. 한이는 창을 휘두르고 존 레드는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손에 든 권총으로 창문에서 담배에 불을 붙인다. 일부 학생들은 신참에게 힘내라고 응원하며 사관에게 강하게 맞으라고 말한다. 존 레드는 학생들의 말을 듣고 학생들을 어린 악마들이라고 불렀다. 한이는 창을 단단히 쥐고 전투 자세를 유지한다. 그러자 상사는 디반에게 텔레키네시스를 사용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리더로 믿을 수 있는지 질문했다. 반의 모든 남학생들은 한이를 뒤에서 조용히 하고 있다. 존 레드는 그들을 바보라고 부르지만 한이를 부르기 전에 그들의 자신감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인정한다. 소녀는 갑작스러운 부름에 발을 쿵쿵 구르며 반응했다. 병장은 창날을 부러뜨리고 소년에게 창대를 던졌다. 한이는 자신에게 던져진 샤프트를 가까스로 잡았다. 하사는 그에게 싸움을 걸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도전하지만 한이는 즉석에서 만든 무기가 너무 날카롭다고 지적한다. 존 레드는 그가 자신을 다치게 할까봐 걱정하는지 묻지만 한이는 부인한다. 그는 전투 준비를 위해 유니폼의 윗부분을 벗는다. 한이는 하사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냐고 묻지만 존 레드는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유리한 점을 주지 않고는 싸우지 않을 거라고 답한다. 그는 규칙이 간단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만약 소년의 몸의 어떤 부분이라도 땅에 닿으면 그는 승리할 것이고 항복할 때만 패배할 것이다. 그러자 한이는 오늘 경기에서 지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공격을 준비하며 샤프트를 돌리기 시작한다. 존 레드는 창문에서 전투 준비 자세를 취하며 싸울 태세를 갖췄다. 다른 신병들은 소년이 자세는 좋지만 하사관을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델 사이먼은 싸움에 더 나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옆으로 밀쳐낸다. 그는 그 장면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한이를 호통치며 버릇없는 놈이라고 부르는 것. 한이는 상대를 향해 돌진하며 공격을 시도하지만 존 레드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공격을 피한다. 하사관은 얼굴 옆을 스치는 또 다른 공격을 피한다. 한이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상단에서 내려찍는 공격을 가한다. 한이는 존 레드를 향해 샤프트를 이용한 하강 타격을 시도하지만 상병이 한이의 셔츠를 붙잡아 타격이 존 레드를 치기 전에 막는다. 그는 힘껏 소년을 어깨에 둘러매고 던졌다. 한이가 땅에 쓰러지자 존 레드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 하사는 소년의 머리 바로 옆 땅을 세게 밟으며 지팡이를 지지대로 사용한다. 한이는 발차기를 가까스로 피했다. 소년은 공격을 피해 숨을 헐떡이며 일어선다. 존 레드는 용과 그 부하들을 모두 처치한다고 말한다. 그는 소년이 약하다고 해서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다. 괴물들이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동안
상병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앞으로 마주할 괴물들과 맞설 때 느낄 두려움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러자 그는 한이에게 평소에 입으로 싸우는 편인지 물어본다. 존 레드는 소년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한 번의 움직임으로 한 손으로 한이의 셔츠를 다시 움켜쥔다. 하산은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 다음 엄청난 힘으로 멀리 던져버렸다. 한이는 힘껏 던져 땅바닥에 세게 부딪혔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몸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샤프트를 놓지 않으려 한다. 갑자기 존 레드는 얼굴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언제 다쳤는지 궁금해했다. 한이의 반 친구들은 한이에게 큰 소리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보여달라고 격려하며 응원했다. 소년은 일어서서 다시 공격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한다. 하산은 소년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결심한다. 한이는 존 레드를 중심으로 회전하며 샤프트를 넓은 궤적으로 휘둘렀다. 하사관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회전하는 공격을 피한다. 소년은 또 다른 강력한 스핀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존 레드는 간신히 샤프트를 피하며 뒤로 몸을 기울인다. 그는 소년이 원심력을 이용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웨이가 왜 그를 그토록 좋아하는지 깨닫는다. 그러자 존 레드는 자신도 한이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호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준비한다. 하산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겠다고 선언하고 한이는 마지막 회전 공격으로 공중으로 뛰어오르지만 존 레드의 팔에 부딪힌 도끼는 산산조각이 나고 존 레드는 공격을 막아낸다. 존 레드는 자신의 가슴에서 부러진 축의 일부를 빼냈다. 그러자 상병이 한이의 목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그는 한 손으로 그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 존 레드는 한이에게 손을 들고 항복하라고 요구한다. 그는 소년의 목에 직접 힘을 가하기 시작한다. 이 장면을 본 델 사이먼은 이건 너무하다고 말한다. 그는 소년에게 항복하라고 소리치며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거라고 협박한다. 하지만 한이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몸무게로 막아내며 신병들의 무리를 뚫고 나간다. 그는 레드 병장의 이름을 부르며 불만을 표출했다. 화이트맨이 그에게 달려가며 자신을 죽이려는 거냐고 묻고 한이의 몸은 힘없이 늘어진다. 존 레드는 그를 풀어주며 그가 항복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면서도 체중이 줄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며 의식을 잃은 소년을 품에 안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는 이어서 존 레드에게 그의 방식과 아크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방법들. 지역 전체에 경보가 울리자 존 레드는 재킷을 다시 입었다. 존 레드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그는 이어 군중을 향해 한이가 기술적으로 항복하지 않았으니 그냥 그가 이겼다고 말해도 된다고 선언한다. 그가 걸어 나가면서 웨이치엔에게 아들을 달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경고한다. 델 사이먼은 그 장면을 지켜보며 그 소년이 스스로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고 말하지만 존 레드는 한이를 아크시설 밖에서 치료받는 즉시 비반으로 보내라고 지시한다. 건물 복도 중 한 곳에는 아침 햇살 아래 아크시설의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다. 문이 열립니다. 의료장교는 B급으로의 전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존 레드와 함께 걸으며 상급자들이 D급 신병을 B급으로 바로 승진시키는 것을 승인할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소년이 A급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잠재된 초능력 때문에 지휘부의 평가에 갇혀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존 레드는 그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한다. 그는 용을 사냥하는 데 필요한 것은 초능력이 아니라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압박 속에서도 짐승의 심장을 꿰뚫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존 레드는 그 관점에서 하니 선수가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아크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잠재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믿는다. 장교는 그가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어쩌면 그 소년이 세상을 구할 수도 있을 거라고 덧붙인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정정하며 그것이 증오와는 정반대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를 사디스트라고 부른다. 한 주가 지나도록 소년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의료 담당자는 복도에서 웨이첸 강사를 발견하고 소년을 보러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웨이첸은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갑자기 잡힌 것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이번에 뭘 가져왔냐고 묻고 그는 그냥 간식거리라고 대답한다. 의료장교가 웨이첸에게 밖에 서 있는 이유를 묻는다. 그는 방문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문 안쪽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다. 방 안에서 한이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구체를 움직이려고 집중하고 있다. 의료장교로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 애쓰는 동안 주변에 에너지가 나타나고 있다. 장면을 기대하며 지켜보세요. 구체가 잠시 공중에 떠올랐다가 번쩍 빛을 발한다. 그러자 두 사람은 소년의 성공을 축하하며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녀는 그가 소년의 집중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방 안으로 들어가라고 격려한다. 기다림이 들어오자 한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구슬을 탁자 위에 떨어뜨렸다. 강사는 그에게 인사를 건네며 기분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한이는 기분이 좋다고 답하며 물어봐줘서 고맙다고 한다. 웨이첸이 간식 바구니를 테이블에 올려놓자 그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사는 내일 비반에 합류할 것이라고 알리고 텔레키네시스를 연습한 것을 칭찬한다. 소녀는 떠나기 전에 텔레키네시스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한다. 그의 심령술 점수가 아직 낮기 때문입니다. 사과 껍질을 벗기던 웨이첸은 무기 사용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탐색자에게는 텔레키네시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심령 전투가 공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기를 잃어버렸을 경우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강사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잠시 아이를 데려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한다. 밤이 되면 그들은 시설 내 체육관에 도착한다. 한이는 강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며 왜 체육관에 있는지 이유를 묻는다. 웨이첸은 자신의 초능력 성장 속도를 고려했을 때 특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한다. 그는 소년이 점화나 다른 특별한 능력에 대해 꿈을 꾸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순간 이동 같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강사는 이어서 그가 어떻게 싸울 계획인지 묻는다. 답은 간단하다. 그는 자신의 텔레키네시스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해야 한다. 따라서 텔레키네시스 자체가 그의 전문 분야가 될 것이다. 한이는 고급 정신력이라는 용어를 듣고 놀랐다. 웨이첸은 떠다니는 막대들을 건너며 초능력은 사용함에 따라 강해지는 근육과 같다고 설명한다. 그는 최하위 심령 능력 점수가 단순한 환상일 뿐이며 소년 세대는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강사는 그에게 끈기를 갖고 훈련하라고 격려하며 네, 선생님이라고 대답하도록 유도한다. 한이는 강사의 도전을 받아들인다. 그는 그 후 앞으로 나아간다. 다음 날 그는 비반 교실 문 앞에 멈춰 섰다. 소녀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가 문을 열 때 그는 다른 학생과 우연히 부딪혔다. 나이든 학생이 부딪힘에 놀라 뒤돌아본다. 그러자 그는 그를 알아보고 한이라고 이름을 말했다. 소녀는 웃으며 반에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을 비반의 반장 드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 페트로프라고 소개하며 악수를 청한다. 한이는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모두 말해야 하는지 묻는다. 드미트리가 매번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고 한 씨를 만나면 악수를 하며 반갑게 맞이한다. 그는 그에게 따라오라고 불렀다. 무기 훈련에 딱 맞춰 도착했다고 설명하며 그들은 훈련 체육관으로 들어간다. 드미트리가 그를 안내하며 그곳을 둘러보게 한다. 한이는 무기 훈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한이는 훈련 스태프를 꽉 붙잡는다. 그는 무기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돌진하며 디미트리를 지나쳐간다. 디미트리는 한이가 지팡이로 공격할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여러 그부들을 빠르게 제압하고 쓰러진 소년들 위에 서서 우쭐해야 한다. 한 목소리가 그에게 그게 재미있냐고 묻는다. 한이는 몸을 돌려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쿠로를 본다. 그는 쿠로의 약점인 정신능력에 공격하는 것이 재미있는지 묻고 정신능력 전투 훈련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디미트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주먹을 꽉 쥐고 바닥에 쓰러졌다. 쿠로는 앞에 놓인 나무 칼을 응시한다.
누군가 다가와 그의 앞에 멈춰 섰다. 드미트리는 그를 빤히 바라보며 왜 방역하지 않느냐고 묻지만 사이먼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이제 네 차례라고 말한다. 또 다른 소년이 합류하며 멀리 떨어져서 세 번째 줄에 서겠다고 말한다. 한이는 갑자기 자신의 길 중간에서 멈춰 섰다. 체육관 문이 부서져 열려 있고 소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몸을 돌린다. 한이는 앞으로 돌진하며 나무검으로 공격자 중 한 명을 공격한다. 그리고 그는 다른 소년의 손에서 무기를 빼앗아 들었다. 두 명의 공격자는 멀리 튕겨져 나갔다. 쿠로는 땅에 엎드려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앞에 한이가 나무칼을 들고 전투 준비를 하고 있다. 쿠로는 낮은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른다. 한이는 디미트리를 돌아보며 그게 그가 말하는 오픈 트레이닝이 맞냐고 묻는다. 쿠로는 계속해서 그를 부르며 손을 뻗었다. 디미트리는 머리를 감싸주며 적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한이를 가리키며 저기 있는 이상한 사람은 쿠로를 저렇게 도와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결론 짓는다. 한이는 쿠로 옆에 주먹을 꽉 쥐고 있지만 디미트리는 세 명이 한 명을 상대하는 것이 조금은 한심하다고 인정한다. 세 명의 공격하던 소년들은 바닥에 앉아 미소를 띤 채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한이에게 진짜 훈련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기 위해 초대한다. 한이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도전을 받는지 묻는다. 디미트리는 나무검을 휘둘러 아래로 내리치지만 한이의 무기로 공격이 막힌다. 디미트리가 다시 공격해왔고 이번에는 수평으로 휘두르는 타격이었다. 한이는 뒤로 물러서며 두 번째 공격을 피했다. 그는 상대가 자신의 힘으로 회전하며 균형을 잃도록 내버려 둡니다. 디미트리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간다. 한이는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한이가 디미트리를 향해 회전하며 낮은 타격으로 공격한다. 디미트리는 몸을 위로 밀어 올리기 위해 땅에 발을 디딘다. 그러자 한이가 공격을 가하고 디미트리는 가까스로 피하며 한이의 머리를 들이받아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한이는 무기 훈련 중 머리 박치기를 하며 불만을 토로한다. 디미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걷기 시작한 때부터 삼보를 배워왔다고 말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붙잡는다면 승산이 없다고 덧붙이며 나무 무기를 겨눈다. 한이는 삼보를 이용해 용을 사냥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디미트리는 필요하다면 드래곤 2마리 정도는 목졸라 죽일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른 소년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돌아서서 그들에게 자신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한다. 자신의 이미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이는 그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지켜볼 뿐이다. 디미트리는 다시 전투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부탁하며 돌아선다. 한이는 쿠로 앞에 서서 유나이티드 그룹을 마주보고 있다. 한이는 잠시 쿠로를 향해 몸을 돌린다. 디미트리는 그에게 싸움에 집중하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공격한다. 그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상대방의 무기를 옆으로 밀어낸다. 그러자 한이가 바닥을 미끄러져 다가오며 포위한다. 디미트리가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맹렬한 공격을 퍼붓지만 한이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디미트리는 상대가 공중에 있을 때 고개를 들어 올려본다. 한이는 점프의 추진력을 이용해 수직으로 내려찍는 공격을 가한다. 공격이 디미트리의 나무 무기에 정확히 맞는다. 다른 소년들은 그 장면을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디미트리의 무기가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다. 한이는 자신의 무기 끝으로 바닥에 착지하며 부러지고 무장하지 않은 채로 디미트리가 한이를 향해 달려간다. 그는 상대를 향해 몸을 던져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다. 한이는 디미트리의 무게에 눌려 꼼짝 못하고 있다. 디미트리는 그를 땅에 꽂아두고 항복을 요구한다. 다른 소년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그는 한이의 팔을 비틀며 위협하지만 한이는 오히려 그에게 가서 해보라고 도전한다. 디미트리는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용기가 있는지 묻는다. 한이의 팔이 부러졌고 관중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한이는 땅에 쓰러져 고통에 신음하며 조용히 몸을 뒤틀었다. 디미트리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하며 일어선다. 그는 쓰러진 소년 위로 서서 그에게 항복하라고 경고했다고 말한다. 쿠로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디미트리는 돌아서서 상대방이 비명을 지르지 않은 인내심에 대해 인정한다. 그러자 그는 소년 중 한 명에게 쿠로를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지만 한이는 일어나 지금까지의 모든 상대들이 그저 징징거리는 애들이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디미트리가 일어나 싸움을 끝내라고 소리쳤다. 한이는 부러진 무기를 손에 쥔 채 서 있고 디미트리는 땅에 누워 있다. 디미트리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다. 디미트리는 병실에서 깨어났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그의 옆에서 한이는 시계를 보며 영상 메시지를 보고 있다. 화면 위에 강소령은 그 아이에게 감명을 받았고 다른 아이들도 그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약속은 다음에 영상으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한이는 미소를 짓는다. 메시지는 강소령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끝맺는다. 이따가 봐요.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며 한이는 그들이 잘 지내고 살도 좀 붙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디미트리를 향해 몸을 돌리며 다음 사진으로 넘겨달라고 부탁했다. 디미트리는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워하며 동의했다. 그러자 그는 왜 자신을 도와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한이는 그가 팔을 부러뜨렸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디미트리는 목 뒤에 구멍을 냈다고 반박했지만 한이는 그가 방심하게 만든 탓이라고 비난했다. 그게 아크의 힘을 상기시켜주는 거야. 디미트리는 말문이 막혀 그저 투덜거릴 뿐이다. 한이는 그날 자신이 화가 났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디미트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다고 말한다. 디미트리는 동의하며 다음번에는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보게 될 거라고 말한다. 한이는 그날 코로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그는 자신이 대신 싸우지 않고 그저 도와줬어야 했다고 반성한다. 디미트리는 자신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2학년이 되면 쿠로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두 사람이 왜 방을 나가 복도를 걸어가는지 묻는다. 한이는 어디로 가는지 묻고 디미트리는 설명하기보다 보여주는 게 더 쉽다고 대답한다. 응급실에 도착한 디미트리는 아직 숨을 쉬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 순간 부상당한 남성이 실린 들것이 안으로 급히 들어왔다. 한이는 깜짝 놀라 지나가는 들것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게 뭐였냐고 물었다. 디미트리는 이제 훈련의 강도를 이해했는지 묻는다. 하지만 한이는 나이가 더 많은 사관생도들이 자신들과 나이가 같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묻는다. 그는 들것에 실린 사람이 강사들처럼 어른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디미트리는 뒤돌아서서 말없이 목덜미를 만졌다. 그러자 그는 2학년이 되면 주사를 맞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이는 주사가 몸의 성숙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디미트리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3년 안에 드래곤과 싸워야 한다고 상기시켜준다. 팔짱을 낀 채로 한이는 아크가 자신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를 흡수한다. 그러자 그는 디미트리에게 전혀 나쁘지 않다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했다. 겨울밤 어린 한이는 어른이 되는 것이 항상 가장 빨리 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했다. 그의 탈출 중 한 장면에서 그는 가방을 들고 뛰고 있고 배경에는 한 남자가 넘어지고 있다. 그는 늘 어른들과 경쟁하며 그들에게 잡히곤 했다. 한 남자가 땅에 쓰러진 채로 주먹을 날려 그의 얼굴을 강타한다. 그는 또다시 구타당했다. 공격자는 그를 남겨둔 채로 걸어간다. 현재로 돌아온 한이는 살아남기 위해서만 행복한 어린 시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디미트리는 자신이 아크에서 가장 단호한 태도를 가진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이는 등을 돌리며 자신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하는 것. 잠깐만요. 쟤는 오늘 훈련에 낙하산 훈련도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미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되고 오후 4시 30분까지 최종 점검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디미트리는 장비를 조정한 뒤 한이가 이미 병상에서 사라진 건 아닌지 묻는다. 한이는 낙하산 장비 앞에서 그저 미소만 짓는다. 배낭을 확인해 보니 음식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훈련이 단순한 낙하산 훈련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다. 디미트리는 호세와 같은 몇몇 사관생도들이 이미 발견한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는 하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멀리 있는 곳을 가리켰다. 그가 지목한 사람은 델 사이먼이다. 디미트리는 하니에게 다가가서 영국에서 온 재능 있는 소년 아니냐고 묻고는 그와 싸우고 싶다고 말한다. 델 사이먼은 시선을 느끼고 그쪽을 돌아본다. 그는 하니 옆에 앉은 소년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쿠로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하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모두가 서둘러 헬리콥터에 탑승하기를 기다리는 함성 소리. 사관 생도들은 헬멧과 낙하산 배낭을 착용한 채 일렬로 달린다. 모두 한 번씩 대형 군용 헬기에 탑승한 후 너무 높은 고도에서 이륙 준비를 마친 소년을 지켜본다. 헬리콥터 부대가 해당 지역을 비행하고 웨이체는 자신들도 출발한다고 알린다. 지상에서 존 레드와 다른 2명의 교관은 비행기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존 레드는 마침내 그 악당들의 청산이 끝났다고 말했다. 쿠로는 모든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하니가 나타나기 전에 특정한 이미지들을 보았고 그 이미지를 볼 때마다 그 소년이 실제로 나타나 구해 주었다고 이야기한다. 하니는 늘 제때 도착해 그를 구하러 달려갔다. 하지만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쿠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는 이번에는 친구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1시간 전 헬리콥터들이 바다 위를 날고 있었다. 기내에서 사관 생도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하니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한다. 시계에 표시된 메시지는 그들이 버려진 섬 위를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즉시 잠수함으로 내려가 생존 훈련을 시작하라는 명령이다. 존 레드는 배낭에 이틀치 식량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관 생도들은 무인도에 생존 훈련을 하러 간다는 소식에 당황했다. 하지만 델 사이먼은 캠핑처럼 재미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존 레드는 시계를 보며 강사들의 복귀를 알린다. 메시지는 일주일 뒤에 복귀할 것이며 사관 생도들은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끝맺는다. 존 레드는 잠수함에서 사관 생도를 물 밖으로 끌어올렸다. 그는 다른 강세에게 돌아서서 그게 마지막이었는지 물어봅니다. 강사는 시계에 있는 지도를 확인하고 더 이상 길을 잃은 생도들이 없음을 확인한다. 존 레드는 착륙 지점에 대해 문의했고 그는 이미 9명의 생도가 그룹을 형성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어른들과 다를 바 없으니 순진한 아이들로 보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생존보다 힘을 우선시하며 서로의 식량을 빼앗으려 한다. 함께 승리한 무리의 지도자는 죽은 소년에게 음식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배낭을 열자 그는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보급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한 멤버가 리더를 위해 조금 남겨두라고 소리치며 칼을 불렀다. 칼이 다가와 그들을 바보라고 부른다. 그는 일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음식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따르지 않은 것을 꾸짖었다. 유니폼을 열어젖힌 채 칼은 그들이 자신이 이 사람들을 모아 단순히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러자 그는 섬을 지배하려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며 그렇게 해야 모든 사람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의 추종자 중 한 명이 환호하며 지지를 표한다. 그룹은 흥분하며 디미트리, 하니, 심지어 등을 돌린 델 사이먼까지 상대할 준비를 한다. 칼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듣고 멈춰 섰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빠르게 몸을 돌렸다. 그러자 그는 나무들을 올려다보며 그룹에게 그 소리를 들었는지 물어봅니다. 미소를 띤 채로 그는 위쪽을 가리키며 그곳이 다음 목표라고 발표한다. 멀리서 하니가 물에서 나와 해변을 따라 걷고 있다. 그는 모래 위를 밟으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한탄한다. 그는 걸어가면서 바다에 빠졌다고 불평한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곳이 너무 눈에 띄는 곳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 다음 그는 야영할 장소를 찾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이동한다. 하니는 덤불을 헤치며 숲속으로 들어간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이 없을 것을 알면서 숲을 가로질러 달린다. 잠시 멈춰서 그는 궁지에 몰리면 다른 숲의 다른 부분에서 훔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이먼은 혼자 걸어간다. 그는 멈춰서서 디미트리에게 왜 자신을 따라오는지 물었다.
디미트리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싸움을 걸었다. 델사이몬은 돌아서며 그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디미트리는 손을 뻗어 그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한다. 나쁜 쪽으로 그는 그저 한 번만이라도 그와 싸우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디미트리는 시간이 많으니 서로 먼저 알아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사이먼은 계속 걸어가고 디미트리는 그를 따라가고 있어요. 섬의 해가 지기 시작하네요. 누군가가 키 큰 풀밭을 가로질러 저기쯤 있을 거라고 말한다. 칼은 걸음을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위를 올려다본다. 그룹은 나무에 매달린 쿠로를 발견하고 쿠로는 그들이 조롱하는 동안 도움을 간청한다. 한 소년이 쿠로의 배낭을 가져간다. 칼은 배낭을 움켜쥐고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일행이 멀어져 간다. 쿠로는 그들에게 자신을 내려달라고 애원하며 배낭은 그대로 두고 내려달라고 부탁한다. 칼은 돌아서서 그에게 적이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한다. 그래야 그들이 그의 물건을 빼앗기 전에 그를 때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쿠로가 혼자 나무에서 굶어 죽지 않을 테니 강사들이 그를 구하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인다. 쿠로는 울면서 한 소년은 비가 올 거니까 자신도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소리친다. 쿠로는 밤의 어둠 속에서 홀로 울면서 나무에 매달려 있다. 그는 델사이몬이 자신에게 울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짜증이 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칼이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던 일과 또 다른 소년이 아기처럼 울지 말라고 했던 일도 기억해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왜 자신이 원할 때조차 울 수 없는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는 울음을 멈추고 무언가를 알아차린다. 그는 울음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듣는다. 그리고 그는 한이의 이름을 속삭인다. 그의 눈앞에 작은 형체가 떠다니는 것이 보인다. 쿠로는 눈을 깜빡이며 자신이 본 것을 믿지 못한다. 소리는 바로 아래 수풀에서 움직이는 소리에서 들려온다. 한이는 수풀에서 나와 나무 아래에 멈춰 섰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다음 날 아침 한이는 임시대피소 밖에 앉아 있었다. 쿠로는 텐트 안에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왔다. 한이는 그를 돌아보며 이미 깨어 있었다고 말한다. 쿠로는 보호소 입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쿠키와 초콜릿이 담긴 쟁반이 바닥에 놓여 있고 한리가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고 알립니다. 이미 텐트 안에 있던 그는 키라의 배낭을 찾지 못했으니 자신의 배낭을 함께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쿠로는 쟁반을 들고 있지만 먹으려다 망설인다. 눈물이 글썽이는 친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그는 감사의 말을 전하며 서둘러 식사를 시작한다. 쿠로는 계속 먹으면서 한이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한이는 작은 드론이 캠프 위를 날아다니는 동안 식사 후 물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어두운 방 안의 숲속에서 감시 드론이 사관생도 그룹을 따라다니고 있다. 존 레드는 여러 대의 화면을 통해 모든 것을 감시한다. 옥토가 문간에서 나타나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를 꾸짖지만 오히려 입 다물라는 말을 듣는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존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도가 그의 눈길을 끌었는지 묻는다. 존은 화면 중 하나를 가리키며 옥토에게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아이를 보라고 말한다. 노르웨이 출신의 마야는 일주일이나 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생존하는 데만 집중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아크에 돌아가기 위해 뗏목을 만든다. 한이는 병에 든 물을 마셨다. 그는 쿠로에게 병을 건네며 물이 마실 수 있다고 말하고 떠나기 전에 물을 채우라고 제안한다. 그들이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한이는 그날의 강렬한 더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쿠로에게 남은 일주일 동안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이는 섬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쿠로는 갑자기 그의 뒤에서 멈춰 섰다. 쿠로는 그의 어깨를 붙잡고 멈추라고 소리쳤다. 그는 발이 나뭇가지에 거의 닿으려는 순간 정확히 그 순간에 뒤로 끌려간다. 두 사람은 덫을 내려다보고 한이는 그들이 며칠 동안 갇혀 있었을 거라고 말한다. 한이는 무릎을 꿇고 쿠로에게 함정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그가 함정을 발견했는지 물었다. 쿠로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신이 그랬음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묘사하려 애쓰고
한이는 그가 실제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이는 쿠로가 희귀하고 주목할 만한 특성인 단기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 짓는다. 한이와 쿠로는 숲속 오솔길을 함께 걷고 있다. 그는 이 생존 훈련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쿠로에게 시선을 돌린다. 두 소년의 실루엣이 임시 대피소로 다가온다. 칼은 대피소 방수포를 들어올리고 안을 들여다본다. 그는 빈 배급 상자만 발견한다. 한 소년이 대피소를 파괴하자고 제안했지만 칼은 미소를 지으며 물을 가지러 갔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잠든 사이에 나중에 다시 와서 가져가기로 결정한다. 쿠로는 지친 모습으로 캠프에 돌아와 마침내 도착했다고 알린다. 한이는 동의하며 안으로 들어가 잠시 쉬라고 권하지만 다가가던 중 갑자기 멈춰서서 쿠로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그는 땅에서 작은 돌을 발견하자 무릎을 꿇고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가 대피소 입구에 놓아둔 돌은 이제 밖에 놓여 있다. 그런 다음 그는 주변 곳곳에 있는 다양한 발자국들을 가리켰다. 한이는 그룹이 다시 돌아와 강도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대피소를 부수고 이사하기로 결심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두 소년은 새로운 야영지를 찾기 위해 나섰다. 한이는 어두워지기 전에 적당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쿠로가 무언가를 볼 수 있는지 묻지만 소년은 눈을 겨우 뜨고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쿠로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멈춰 섰고 한이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키라는 비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표범을 닮은 거대한 동물을 본다. 그러자 그는 한이가 창을 들고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생명체가 그를 향해 돌진한다. 그러자 쿠로는 한이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는 친구를 옆으로 밀어냈다. 검은 표범이 그들을 지나쳐 뛰어오르며 그 과정에서 쿠로를 덮쳤다. 한이는 밀려난 힘에 의해 바닥에 쓰러진다. 동물은 쿠로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동안 그의 앞에 멈춰 섰다. 한이는 자신의 창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표범이 입을 벌리며 공격할 준비를 한다. 한이는 눈을 감고 충격을 대비한다. 발사체가 갑자기 어둠을 가르며 날아간다. 공격이 표범을 정면으로 강타하여 옆으로 날려버렸다. 동물은 잠시 물러서더니 숲속으로 뛰어들어간다. 조셉이 나타나 한이에게 괜찮은지 묻는다. 한이는 그를 빤히 바라보며 그의 이름을 속삭인다. 조셉은 한이와 쿠로를 숲을 속에서 발견한다. 그는 이어서 붕대를 감은 다리 위에 손을 얹었다. 한이는 자신의 부상을 가리키지만 조셉은 그저 바라볼 뿐이다. 그는 일부 남자들이 함정을 설치했고 그는 거의 서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요셉은 땅에 엎드려 그들을 찾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이는 자신들도 이전에 함정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하며 쿠로는 같은 사람들이 한 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조셉은 집단 약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에게는 가져갈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다치기 무섭게 누군가 가져가기 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고 말했다. 한이는 그를 조용히 지켜본다. 그는 먼저 멀리 떨어진 곳에 쉴 곳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칼은 밤에 캠프파이어 앞에 혼자 앉아있다. 그는 추억 속에서 별을 올려다본다. 그는 옆으로 돌아서서 그에게 질문한다. 한 남자가 칼에게 자신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보안 검색대가 반응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한다. 그러자 그는 칼에게 예술 분야에 입대할 기회를 제안했고 소녀는 그가 촬영 중인 영화에 대해 질문했다. 남자는 칼을 붙잡고 그가 탐정사가 된다면 배우로서는 누릴 수 없는 훨씬 더 큰 명성과 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는 전쟁이 끝나면 사이코들이 국가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칼이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칼은 몸을 돌려 건물 쪽으로 걸어간다. 그러더니 그는 욕을 하며 말했다. 숲의 다른 곳에서 드미트리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데일 사이먼은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 사이먼이 그에게 피곤하지 않냐고 묻지만 소녀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뿐이다. 그는 그들도 음식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디미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를 으쓱하며 앞으로 5일 동안 어떻게 살아남을지 물었다. 그는 자신의 팔을 때리며 순수한 근육이라고 말한다. 디미트리는 좋은 공격수가 되려면 계속 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데일은 사이코들은 정신력으로 싸운다고 말하며 그를 어리석다고 부른다. 그는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보며 정말요? 라고 묻는다. 디미트리는 하니 자신과 함께 훈련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좋은 유일한 사람이 사라진 것을 아쉬워하며 탄식한다. 데일은 그에게 돌아서며 미소를 지으며 한이랑과 싸워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디미트리는 자신이 미끼를 물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숲속 동굴에서 대피소를 발견했다. 한이는 모두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는 남은 일주일 동안 세 사람이 함께 지내자고 제안한다. 한이는 자신과 쿠로가 땔감과 식량을 구하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그는 조이에게 다리가 아직 다쳐서 그곳을 지켜달라고 부탁하고 소녀는 동의하며 사과하지만 한이는 점화 능력 덕분에 생존 훈련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는 불을 가지고 있으면 음식을 그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구로는 낚싯대가 없으니 낚시 방법을 아는지 묻지만 한이는 그냥 전화만 한다. 그는 쿠로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자 한이는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해준 것과 동굴을 찾아준 것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한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돕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말했지만 영원히 그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한이는 어제 드디어 답을 얻었다고 말하며 쿠로가 초능력 천재라고 선언한다. 그는 쿠로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힘이 있으며 이제부터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며 결론을 맺는다. 한이는 결국 그들이 친구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쿠로는 이름도 없이 일본 고아원에서 외롭게 지내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그는 피부색 때문에 쿠로라고 불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모욕을 당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믿어주는 친구가 생겼다. 한이는 자신의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말하며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묻는다. 두 사람은 물속의 물고기를 바라본다. 쿠로는 물고기 중 하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한다. 그는 물고기가 어디로 움직일지 알 수 있다. 한이는 자신의 예지력을 이용해 텔레키네시스를 사용하면 한이의 요청에 따라 도구 없이도 낚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자 쿠로는 자신의 능력을 발동시켰다. 그는 물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고 한이는 친구의 성공을 축하한다. 그들은 식사에 충분한 양의 물고기를 잡는 데 성공했다. 훈련 3일째 두 사람은 가득 찬 바구니를 들고 돌아왔고 한이는 구로가 8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칭찬했다. 쿠로는 조세가 그걸 좋아할 거라고 말하고 한이는 동굴에 가까워질수록 물고기 손질 실력이 점점 늘고 있다고 덧붙인다. 두 사람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한이는 소리에 반응한다. 그는 쿠로에게 기다리라고 외치며 비탈길을 달려 내려간다. 소녀는 동굴 입구로 달려간다. 안에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묻으며 소리쳤다. 한이는 조세가 땅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디미트리는 델 사이먼에게 나무칼을 던지며 잡으라고 말한다. 단순한 낙하산 훈련으로 예정되었던 상황에서 왜 2개의 무기를 가져왔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디미트리는 자신이 더 멋있어 보이기 위해 듀얼 소드를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왜 싸우기로 동의했는지 묻는다. 델은 한이와의 대결을 통해 자신이 비반의 리더인 디미트리 블라디미로비치 페트로프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다면 페트로프일 것이라고 추론한다. 그는 칼을 들어 올리며 자신의 반배정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디미트리는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델블록이 디미트리의 공격을 막아내고 디미트리는 갑작스러운 멈춤이 자신의 리듬에 영향을 줄 것임을 깨닫는다. 그는 이어서 상대의 다음 공격을 피했다. 델이 카운터 어택으로 그를 공격한다. 그는 이어서 디미트리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물었다. 디미트리는 그를 빤히 쳐다본다. 델은 회피한다. 디미트리의 또 다른 공격. 디미트리는 물러서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델은 여러 번의 공격을 막아낸다. 델은 디미트리의 주먹에 맞는다. 디미트리는 칼로 그를 공격했다. 델은 상대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회피한다. 디미트리는 자신의 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비틀거리며 대리 방역을 준비한다. 델은 디미트리가 균형을 잃은 틈을 타 공격한다. 그는 그를 바닥에 쓰러뜨린다. 디미트리는 검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러더니 그는 자신이 그를 잡았다고 소리쳤다. 디미트리가 뒤에서 그를 공격했다. 그의 칼은 델의 목을 치기 직전에 멈춘다. 델의 눈이 드러난다. 디미트리는 등에 칼이 꽂힌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델은 무기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은 사이코라고 한다. 그는 그 말이 하니가 디미트리보다 더 강하다는 뜻인지 궁금해한다. 하니는 조세를 품에 안고 조세를 깨우라고 소리친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춰 섰다. 호세는 잠에서 깨어나 후안에게 자신이 죽지 않았다고 말한다. 지금 캠프파이어 주변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에게 부탁하는 거야. 하니는 자신에게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묻는다. 호세는 카르라인츠와 그의 일행 여불명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이 모든 음식을 가져갔고 아마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하며 이사를 제안하지만 하니는 거절한다. 그는 호세에게 친구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놓아줄 만큼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한다. 호세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다. 하니는 먼저 새로운 야영지를 찾아야 한다고 결심하고 다른 그룹이 당분간 그 지역을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한다. 그는 해가 지면 그들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나중에 하니와 쿠로는 숲을 속에 숨었다. 그들은 낡은 동굴에서 멀리서 칼의 무리를 지켜보고 있었고 하니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가져갈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쿠로에게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말한다. 하니는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함께라면 그 녀석들을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한다. 쿠로는 하니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친구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집중한다. 그는 결심한 듯 능력을 발동하며 그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자 그는 적들을 향해 여러 개의 돌을 던졌다. 돌 하나가 남자들 중 한 명의 가슴에 맞았다. 또 다른 사람이 다리를 맞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칼은 소음을 듣고 공격받고 있다고 외치며 누군가 확인해 보라고 명령한다. 한 남자가 땅에 쓰러지는 동안 다른 남자들은 달려들어 공격한다. 한 명이 다른 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으니 앞으로 다가올 때 피하라고 경고한다. 쿠로는 그들이 나아갈 길을 예측하는 능력을 사용한다. 돌들이 어두운 곳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불평하는 남성들을 때렸다. 하니는 그중 2명을 뛰어넘어 올라갔다. 그는 지팡이로 사람들을 쳐서 하나씩 쓰러뜨립니다. 칼은 쓰러진 동료들 사이에 서 있다. 하니는 동굴 입구에서 그를 마주보며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이후 최종 결전을 준비한다. 칼은 하니 자신을 알아보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는 하니 혼자서 6명을 이겼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자 칼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옆에 누가 있는지 물었다. 쿠로가 덤불 뒤에서 나오자 하니는 칼을 혼자서 상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칼은 쿠로를 포함한 2사람이 자신의 모든 부하들을 이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짜증이 났다. 하니는 호세를 복수하기 위해 그곳에 있으며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땅에 떨어진 지팡이를 집어들며 더 이상 들을 만큼 들었다고 말하며 몸을 굽혔다. 칼은 그에게 교훈을 줄 기회를 잡겠다고 말하지만 하니는 칼에게 도전하며 그가 시도해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칼은 몽둥이로 그를 공격하며 달려든다. 하니가 스트라이크를 맞고 상대방의 얼굴을 때렸다. 소녀는 타격의 충격에 몸을 움츠렸다. 그러자 그는 다시 공격했지만 하니는 피했다. 하니는 지팡이로 그의 가슴을 강타했다. 칼은 충격으로 인해 몸을 굽혔다. 하니는 칼을 지팡이로 제압하고 아프냐고 묻는다. 그는 이어서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니 준비하라고 경고한다. 칼은 그에게 자랑을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공격한다. 하니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그러자 그는 칼의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칼은 하니가 그렇게 강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하니는 조셉이 이미 다쳤으니 그렇게까지 다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다가왔다. 그는 칼 앞에 멈춰서서 칼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자 소녀는 감히 자신을 얕보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는 독일에서 연기 천재로 이름을 날렸던 시절을 회상하며 아버지가 자신의 인기를 자신의 경력에 이용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연사가 되어 나라를 지배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모두 꺾을 수 있도록 격려했다. 현재로 돌아온 칼은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패배할 수 없다며 벌떡 일어나 상대방의 얼굴에 흙을 던졌다. 칼은 하니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쿠로는 그들에게 달려가며 하니 이름을 외친다. 칼이 하니를 계속 때리는 동안 그는 앞으로 달려나간다. 칼은 그에게 돌아서서 다가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하니에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쿠로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칼은 땅에 누워있는 하니에게 서 있다. 그는 이어서 하니의 스태프를 집어든다. 칼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돌이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에 부딪혔다. 그는 쿠로와 마주하고 있다. 쿠로는 능력을 활성화하며 한을 혼자 내버려 두라고 외친다. 칼은 그도 그와 맞서고 싶은지 묻는다. 그러자 그는 쿠로를 붙잡고 자신이 그를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아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모욕하며 말한다. 하니가 일어선다. 하니는 칼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하니는 자신이 더 많은 숫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쓸모없는 생각인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이어서 델 사이먼, 디미트리, 호세, 쿠로가 자신보다 모두 더 뛰어나다고 말한다. 칼은 그저 그를 응시할 뿐이다. 하니 씨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소리쳤다. 하니는 지팡이를 들어올려 공격한다. 하니가 모두가 정상에 오를 이유가 있다고 말하자 직원들은 칼의 목 근처에서 멈춘다. 그는 그가 등반을 원한다면 다른 길을 찾으라고 조언하며 다시는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경고한다. 칼이 가을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가 결코 정신병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는 그 후 숲바닥에 누워있다. 나중에 카를 하인츠가 자발적으로 아크를 떠난 사실이 밝혀졌다. 섬에 남은 사흘의 시간이 흘러간다. 구조 헬리콥터가 마침내 도착했다. 제외, 호세와 쿠로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하니 쿠로, 호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사관생도들이 모여들었다. 그러자 한 소년이 쿠로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물었다. 또 다른 사람이 호세에게 점화 능력을 숨기는 것에 대해 묻는다. 하지만 호세는 하니를 가리키며 그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고 말한다. 홀로그램 메시지가 생존 훈련의 종료를 알리며 모두의 노고를 축하한다고 전합니다. 델 사이먼 옆에 앉아 있어요. 디미트리는 레드 병장의 목소리를 듣고 행복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 메시지는 그들에게 이름이 호명되는 순서대로 헬리콥터에 탑승하라고 지시합니다. 구조 헬리콥터들이 항공기 중 하나에 실려 섬 위를 비행하고 있다. 레드 중사가 그들을 마주한다. 그는 강사들이 훈련 내내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4명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사는 훈련이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수호자가 될 사람을 가려내는 시험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쿠로, 사이먼, 디미트리, 그리고 존 레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며 4사람이 2년차 진출 명단에 올랐다고 발표한다. 아크에서 드문 휴일에 사관생도들은 자유시간을 즐기고 있다. 호세는 하니에게 다가가 축구를 하자고 제안한다. 오랫동안 그런 휴일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요. 침대에 누워 책을 읽으며 그는 손에 공을 들고 축구에 대해 간단히 질문한다. 호세는 그가 연주할 줄 아는지 묻고 하니는 안다고 확인한다. 아카데미 운동장 한켠에서 사관생도들이 모여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 호세는 모두가 자신의 팀에 만족하는지 묻고 디미트리는 델에게 초능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중요한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1학년 강사 회의와 같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루 휴가를 갖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회의 목적은 어떤 생도들이 2학년으로 진급할지 논의하는 것이었다. 회의실에는 존 레드와 웨이첸을 비롯한 강사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고 책임자 알렉산더 라쿠르가 회의를 시작합니다. 수석연구원 사샤 그레이스는 이번에 후보자가 4명이라고 하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알렉산더는 델 사이먼과 드미트리가 승진하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말하지만 먼저 한리를 시작으로 다른 2사람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한다. 아크에 들어온 이후로
그는 초능력 능력치에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한 강사가 자신이 명단에 오른 이유를 묻자 레드에게 특별 대우가 없었다면 그는 D반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는 레드 병장과 훈련 시합에서 목격한 것처럼 그런 소년이 왜 승진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한다. 잠깐만요. 지는 한이 무기 훈련에서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인내심과 강한 정신력까지 갖춰 군인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렉산더는 웨이가 누군가를 그렇게 좋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존 레드는 자신의 초능력에 관계없이 그의 텔레키네시스는 매우 정교하며 이를 이용해 척추를 강화했다고 덧붙인다. 그는 가장 인상적인 점이 그 능력을 스스로 얻었다는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다. 아무도 그에게 그걸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알렉산더는 경기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호세는 한이가 훈련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칭찬하지만 정작 자신은 모른다고 말한다. 근처에서 디미트리는 델에게 영국인들이 축구를 잘 못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지만 델은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되묻는다. 회의실로 돌아온 사샤 그레이는 탁자를 내리치며 그들이 농담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녀는 홀로그램 화면에 뜬 쿠로의 프로필을 보며 그가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감탄한다. 한 강사는 승진 후 받게 될 신체 변환 수술을 견디기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상기시켜준다. 사샤는 그에게 아이를 죽이려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존 레드는 쿠로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과 정신 능력을 보인 아이는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알렉산더는 문제의 원인이 쿠로의 정신 상태라고 주장한다. 존 레드는 쿠로의 정신적 안정이 한이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이도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알렉산더는 한이 이야기를 또 꺼내는 이유를 궁금해하며 얼굴을 문지르고 강사는 쿠로에게 형처럼 행동한다고 덧붙인다. 그는 이어서 그들이 정말로 그 소년이 경기에서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언급한다. 한 선수가 공을 들고 달리고 있다. 한이가 상대팀 선수들 사이로 공을 찼다. 호세는 공을 받아 패스를 칭찬한다. 그는 공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며 다른 선수들이 빼앗을 수 있다면 시도해보라고 도전한다. 쿠로는 골키퍼로 포지션을 정한다. 호세는 자신의 상대인 델과 디미트리가 모두 제자리에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공을 뒤로 차서 한이에게 패스했다. 한이가 골을 넣고 팀원들이 환호한다. 호세는 계획을 잘 실행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이 훌륭한 팀을 이룬다고 악수를 건넸다. 두 소년 위로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존 레드는 다가와 회의가 끝났다고 말했지만 모두 모여 있으니 지금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디미트리, 델, 쿠로 모두 4명이 다음 단계로 진출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를 놀라게 했다. 호세가 한이의 어깨를 두드린다. 그는 이어서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묻고 2년째 진출한 것을 축하해준다. 호세는 그에게 먼저 자리를 맡아두라고 부탁하지만 한이는 손을 내밀며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한다. 존 레드는 이들을 제지하며 기숙사로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그는 이어서 징역할 사람들에게 짐을 챙기라고 명령했다. 한이는 돌아서서 상병에게 감사 인사를 한다. 그는 자신이 반장 선거에 당선되고 회의 결과가 좋았던 것 모두 그에게 빚졌다고 말한다. 존 레드는 이제 더 이상 그만둘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하며 2년 훈련이 끝난 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한이가 그곳에서 무사히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녀는 그저 존에게 격려할 뿐이었다. 붉은색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 황혼 무렵 4명의 소녀는 기숙사 쪽으로 걸어간다. 디미트리는 이미 가야 하는지 묻는다. 델 사이먼이 그를 응시하고 있다. 쿠로는 한이에게 2차 진료소에서 만날지 확인한다. 한이는 쿠로의 어깨를 잡고 자신들이 서로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쿠로는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두려워한다고 고백한다. 디미트리는 주먹을 들어올리며 두려울 게 없다고 말한다. 이는 그만큼 더 강해질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차 진료소에 도착하자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들을 맞이했다. 한 여성이 자신을 사샤, 그레이스 박사라고 소개하며 앞으로 5주 동안 이들을 담당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한이는 그 후 5주라는 기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녀는 그 기간 동안 몸이 완전히 성숙해질 것이며 첫 2주간은 배양 캡슐에서 그 다음 3주간은 재활 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디미트리, 델, 쿠로는 그런 기계 안에서 2주 동안 지내게 된다는 소식에 반응한다. 한이는 가방의 손잡이를 꽉 잡고 있다. 그는 손을 들어 인사하며 2주 후에 다시 만나자고 말하고 떠났다. 나머지 3사람은 그를 지켜보고 있다. 디미트리와 쿠로는 한이의 손을 맞잡았다. 사샤 그레이스는 소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다. 디미트리는 델에게 그들의 손에 손을 잡으라고 주장했고 델은 그렇게 했다. 일주일 전 사샤 그레이스는 탱크 안에 배양 혈청 주입을 지시했다. 한이와 델 사이먼은 액체에 잠겨 있다. 옥토도 잠수했고 자신이 쓰레기 같은 기분이라고 불평한다. 한편 한이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사샤는 지켜보며 곧 잠들 것 같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오늘 진행될 절차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험실을 거닐며 과학자는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 인류를 구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자문한다. 그녀의 조수는 그레이 교수가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연구자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사샤 그레이스가 그곳 휴게실로 다가갑니다. 존 레드는 그녀가 왜 항상 2차 병동에 있는지 묻는다. 그녀가 아이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응시한다. 존은 그녀가 실수로 그들 모두를 죽이면 자신도 공영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샤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번째 배양 혈청을 적용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사샤는 2번째 라운드가 용의 정신적 핵심을 농축한 포뮬러라고 설명한다. 드래곤하트라고도 불리는 존 레드는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 핵심과 공명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회상한다. 심령 능력과의 자연스러운 친화력 생성. 그러자 사샤의 손목기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2사람은 돌아본다. 그녀는 서둘러 복도를 달려 내려간다. 연구자는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수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다. 한이는 사방팔방 뛰어다닌다. 조수가 도착하여 의식을 되찾았으며 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사샤가 손을 뻗으며 그를 그곳에서 꺼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어서 탱크 레버를 당기려 하지만 손이 제어 장치에 닿기 전에 멈춥니다. 존 레드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왜 자신을 멈추는지 묻는다. 그는 그 소년이 2학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멈출 수 없다고 말한다. 얼마 후 그녀의 사무실에서 사샤는 한이 씨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 덕분에 괜찮다고 대답한다. 사샤는 그제야 자신과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털어놓는다. 자신의 능력을 부정하는 구도자. 그 순간 사샤는 자신을 죽일 거라고 외치며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그녀는 존이 초능력 때문에 승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존 레드는 그녀를 안고 소녀는 어차피 살아남을 테니 능력 유도는 잊으라고 말한다. 현재로 돌아온 사샤는 그에게 특별 사례자로 등록될 예정이라고 알리며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묻는다. 한이는 활력을 느꼈다고 답하며 적어도 성적 때문에 더 이상 퇴학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자는 소년의 의지력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며 아마도 그 사관이 그런 점을 찾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녀는 그의 강한 정신력이 초능력에 대한 거부와 관련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그를 무시했다. 드미트리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신이 그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이제 둘 다 2학년이라고 한다. 사이먼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한이는 미소를 지으며 5주가 금방 지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모두가 많이 변했다고 말하며 특히 쿠로가 많이 변했다고 한다. 존은 모두가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말했다. 델은 돌아서서 그가 그룹의 리더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아델은 걸어가 버렸다. 드미트리는 자신이 반항적인 단계에 있을 뿐이라며 자신을 자극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다. 2학년 시설은 1학년과 비슷하지만 사관생도들은 소대별로 나뉘어 생활합니다. 각 분대는 4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되며
2년째는 총 12개의 분대가 존재합니다. 한이는 자신의 방에 들어와 개인 공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한 소년이 자신을 7팀의 리더인 카이토 스쿠이라고 소개하며 팀에 모인 한과 쿠로의 신원을 확인한다. 그는 훈련이 많지만 총기 사용법, 공중전, 시뮬레이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알렸다. 카이토는 무기 훈련의 이유를 묻고 한은 미니언들과 싸우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지도자는 확인된 부하들이 오우거, 머프, 늑대인간으로 모두 지능이 낮지만 지휘관 역할을 하는 이들은 엘루로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초능력을 사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엘루가 물리적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용과는 달리 그들의 정신적 에너지는 제한적이며 소진된다고 확인했다. 카토는 공중전과 전투 시뮬레이션이 분대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뮬레이션은 ARX 인공숲에서 진행되는 축소 모의 훈련입니다. 메인 이벤트에서 깃발 획득하기, 각 팀의 역량과 전략이 시험대에 오른다. 그는 실제 칼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강철 무기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공중전은 적팀의 모든 구성원을 플랫폼에서 떨어뜨리는 연습입니다. 카토는 공중전에서 팀의 여러 플랫폼을 조종하는 지원자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쿠로에게 그 역할에 적합한 높은 수준의 스파이커가 팀에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쿠로는 책임감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다. 그런 다음 분대장은 그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더 강한 팀원은 그에게 왜 중얼거리고 있는지 묻고 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압박한다. 한이가 개입하여 쿠로가 적임자임을 확신시키지만 그는 압박감 속에서는 잘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베테랑은 호른을 불며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초보자인 그가 뭘 아는지 묻는 거야. 카토는 한이 옳다고 말하며 오늘이 첫날인 만큼 다른 이들이 자신보다 경험이 많은 상사임을 상기시키며 한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한다. 미소를 띤 채로 카토는 말을 이어갔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쿠로를 팀에 넣고 싶어서 그를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함께 온 것이라고 밝혔다. 카토는 한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며 초능력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다른 사람들이 웃는 동안 한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한다. 한은 손을 내밀며 카토 리더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카토는 마지못해 동의한다. 한이는 그 후 손을 굳게 잡는다. 분대장은 오만한 신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기로 결정한다. 한은 도전을 받아들인다. 한이는 사격장에서 샤워를 한다. 사관생도들은 소총으로 사격 연습을 한다. 그는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여 발사한다. 수키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코스를 따라 앞으로 달려간다. 그는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목표물을 향해 총을 쏘고 소녀는 카토가 더 이상 자신을 부담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며 돌아보지만 쿠로가 긴장한 모습을 알아차린다. 한 베테랑이 쿠로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다. 소녀는 소총을 더듬거리며 다루고 있다. 카토는 상황에 좌절하며 다가온다. 샤워를 하다가 한이는 자신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그는 목욕을 마친 후 자신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 탈의실에서 카토는 한에게 대기 중이라고 알린다. 한 베테랑은 시뮬레이션에서 이미 근접 전투에 특화된 대원들이 많은 부대라고 설명한다. 코토는 한에게 훈련장에서 시뮬레이션을 볼 수 있다고 알려주었고 덕분에 한은 장치를 들고 있는 것이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않았다. 한은 사진을 보며 아레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늘 캡처 더 플래그 경기는 3번과 4번 팀이 대결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카토는 4번 포지션에 새로 합류한 선수들에게 적의 전략을 분석해야 한다고 팀원에게 지시한다. 한이는 새로운 사람이 사이먼밖에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전장에서 델 사이먼은 관중석에 있는 팀원들과 함께 전진하고 있다. 다른 사관생도들은 초능력 천재에 대해 이야기한다. 9번 팀의 리더는 상대팀이 전면전을 시작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다. 3번 팀의 한 멤버는 훌륭한 스파이커를 곁에 두고 있으니 잃을 게 없다고 선언한다. 델 사이먼은 이어서 모두를 데리고 나가서
쉽게 깃발을 빼앗겠다고 말한다. 다른 분대의 리더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9분대의 대원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델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칼들이 한 번의 몸짓으로 모두의 놀라움 속에 머리 위로 떠올랐다. 그는 적들을 향해 무기를 발사하여 적들이 맞는다. 3번 팀의 리더는 팀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소리치고 델 사이먼은 팀원들이 직접적인 대결로 공격에 돌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3번, 스쿼드가 상대를 압도하고 있다. 리더는 깃발을 들어 올리고 경기장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축하한다. 카토는 쿠로에게 재능 있는 스파이커가 필수적이며 그들의 전략도 유사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쿠로는 그 생각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하니는 다가와 가택에 그 생각이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9번 팀이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의 전투 기술에만 의존했다고 지적한다. 호른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망설인다. 그런 카토는 계속해서 하도록 압박한다. 분대장은 그에게 자신이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하니는 마침내 상사들이 자신을 경멸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베테랑이 후인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줍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경기장을 나선다. 팀 동료는 자신이 재능 있는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7번 팀에 속하지 않으며 다른 팀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니는 카토가 자신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왜 자신이 7번 분대에 속하지 않는지 묻는다. 베테랑은 하니 리더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끔은 자신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이 가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분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대에는 한 명의 리더만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어서 가토가 리더인 하는 시뮬레이션 훈련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전출을 요청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그는 팀원들이 리더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고 그 믿음을 위협하고 있었다. 소녀는 다른 분대로 전출되는 것을 고려해 본다.